아니 저기 우리 옆에서 지금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더워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저 아세요? 근데 이문세를 아세요? 뭐예요? 잘 알죠. 저희 세대도 가수인데 아, 지금 맞아. 선곡이 세 곡이 다 저희 세대 노래라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성재준 씨는 잘 모를 거예요. 네, 저는 그 가수는 아는데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어쩐지 이렇게 그 우리 윤서인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냥 재수 없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잘 몰라서 네 뭔가 좀 더 난해한 곡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죠, 그죠? 네. 하여튼 저는 뭐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네, 아주 비슷하고요. 우리 성재준 씨가 조금 더 젊으시죠, 그죠? 네. 우리 가끔씩 지난번에 같이 한번 이렇게 모였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우리 마이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게 어둠의 시절이 되니까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뭉치는 게 너무 좋고요. 원래 악당이 나오면 우리끼리는 잘 뭉치잖아요. 이런 것도 또 길게 보면 또 재밌고 보람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족한 만화나 뭐 영상들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 재밌게 이 시대를 잘 버텨보아요. 네. 저희 뭐 세준 씨도 인사 한번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매일 이렇게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항상 감사를 표할지 모르는데 이렇게만이라도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뭐 우리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우리 관객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대화의 시간을 네, 대화의 시간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우리 관객들이 또 이렇게 얼어버리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하실 얘기 많으실 텐데 또 이럴 때 또 마음껏 얘기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현주 TV 그때 한번 했었는데 좀 아쉬워하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객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우리 우리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네 물어보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얘기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벌써 검은 안경. 네 근데 저 포스가 선글라스는 지금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정선거 관리 감시관을 추진하는 대부분한테 받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번에 그 사전 투표와 전자개표를 필요하고 후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가 다 모였습니다. 허경영 영광 빼놓고 다 모였습니다. 네, 이제 각 국회의원들한테 공문을 띄울 겁니다. 수개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고자 합니다. 수개표! 네. 만약에 수개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국회의라고 알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끝나고 나서 뭐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냐면 사전경선을 시키려고 합니다. 보수 국민에 의한 대표자를 하나 뽑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 네,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대표가 되셨네요. 그런 자리를 말을 하는데 거의 90%가 다 돼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데 제가 온 힘을 다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그 꿈마무리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당황스러운데. 서재준 씨가 뭔가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오늘 이제 무슨 얘기할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항상 이제 뭐 영상 찍을 때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이제 고민을 줄여주는 또 좋은 역할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문제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가 북한에서 이제 아무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우리나라까지 이제 귀순이 됐던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거나 혹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또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어선 사실은 저는 이제 이틀 전에 그 영상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 올릴 때만 해도 자세한 게 별로 안 나올 때라서 그렇죠. 네. 네, 자세한 게 별로 안 나올 때라서 이게 그냥 말하자면 그냥 슬슬 표류한 건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정박을 했더라.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정박한 거를 모르고 그럼 군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완전히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게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레이더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표류하다가 그냥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엔진을 작동해가지고 직접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4명이 이제 삼척도였나요? 거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거기 들어와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이 야 우리가 귀순했으니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제 또 경찰이 알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군이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했다. 특히나 이제 북한 그 목선이건 뭐 어선이건 뭐든지 간에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군용선으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군용선을 갖다가 어선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맘 잡고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진이 뭔가요 이게 지금? 네, 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 네. 이게 무슨 어떤 영화 같아요, 여러분? 지령 네. 지령 바꾸네. 야, 이 저도 이렇게 사실 이 사진은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네,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뭐 공작 같은 거. 공작선. 그러니까 공작선, 그죠? 공작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이 앞에 맨 앞에 이 사람은 정말 웃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균형을 정말 잘 잡고 있어요. 전혀 고기잡이 복장이 아니잖아요. 전혀 고기잡이 복장이 아니고 간부의 간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이 사람들은? 걔네들 짜고 넘어온 그래서 거예요. 이제 4명이 처음에 이제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래 얘기했던 거는 4명 전부 다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2사람만 북한으로 보내고 나머지 2명만 귀순하는 걸로 했는데 야, 이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다른 어떤 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2명만 또 보낸 거 아닌가 나머지 2명 남기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요 2명을 갖다가 조사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4명을 조사를 했는데 2명은 2시간만 조사를 했대요. 2시간만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가 보낸 거죠. 조사를 하다가. 네, 2시간만 조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2시간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 일을 조사를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간첩인지 어떤 공작선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수십 일 동안 보통 조사를 하는데 2시간만 물어보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뭔가 얘기가 다 돼 있어서 2시간 동안 확인 작업만 한 게 아닌가 저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그럼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서로 뭐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저는 이거 보시면서 이 뒤에 이 사람들은 뭔가요? 그 뒤에 두 사람들은 아마 그 데려다 주라는 지령 갖고 나오고 네. 그 앞뒤에 두 놈들은 고정난 척을 여기서 접선해가지고 여기서 활약할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첩이에요. 뭐 네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국방부가 나서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밝혀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몇 명 더 섞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누가 뭐 간첩이냐 아니냐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서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은 예전에 그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이 이제 남한에 교시를 내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가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교시 내린 걸 보니까 좀 지나간 거긴 한데 옛날에 보니까 남한에 압력하고 있는 우리 공작원이 정보원이 10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자기 이제 말하자면 공산당 간부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면 10만 명, 뭐 좀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 몇만 명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들이 과연 지금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무섭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누구죠? 까보면 이 사람도 간첩이었어?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간첩에 대한 간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뭐 대학교 이제 1, 2학년이나 이 정도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무슨 영화 속의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석기 월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내란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간첩 얘기가 뭐 안철수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허구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간첩이라는 게요. 옛날에 왜 그거 아세요?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동독의 슈타츠인가 그게 동독의 비밀 경찰 아지트라든가 그런 비밀 경찰 그 본부 건물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서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 비밀 문서 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 총리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어요. 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귄터라고요. 귄터 비서실장이라고. 그 당시 총리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전에. 네. 베트남도 과거에 제일 야당이 높은 사람이 간첩이었던 경우가 있었고 출마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 남북 베트남 시절에 그리고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 뉴스를 틀어놓으면 엄마 저 사람 간첩이라면서 막 이러는데 우리 높으신 나올 때 엄마 깜짝 놀라서 저한테 막 쪽지도 보내고 네. 그러는데 아이들은 벌써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아이들의 눈은 못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요. 그 미국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신인데 미국의 어떤 신문인가 방송에서는 사실 우리가 북한의 수석 대변인 이거는 많이 들었죠. 블룸버그에.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North Korea's agent. 에이전트가 뭐예요? 에이전트가. 간첩이죠, 간첩. 네,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아니고요. 그럴 때는 간첩입니다. 우리가 007에 보면 장본인이죠. 장본인. 네, 그죠? 네, 007에서 보면 그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보원 내지는 이제 스파이를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렇게 아예 나온 그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무서운 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만약에 무너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럼 우리도 북한의 그 보위부에 가서 문서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간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랄 것 같아. 그걸 딱 보면 익숙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네요. 깜짝 놀랄 것 같아. 정말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 같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문창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그분이 누군가요? 네. 네. 이건 뭐, 우리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 들고 있다가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뭐, 모독죄 뭐. 명예훼손도 들어오겠죠. 우리 윤서인 작가님은 그것보다 훨씬 덜한 얘기 하다가 명예훼손죄인가 뭐.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 요새 사실상 법조인이 된 기분인데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정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네. 아니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지금 동해안에 있는 사람 되게 걱정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동해안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근데 동해안에서? 근데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여기 맨 앞에 서 있는 분은 진짜 군복 아닌가? 뭐지 이거? 네? 이번에 동해안에 갔는데요. 초소가 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철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보네요. 마치 제집 드나들듯이. 이리 오너라 포즈인데 지금 완전. 꼭 6.25 때그 전에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난번 이제 제가 보니까 15일에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근데 15일에 아침에 다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다 받았는데 17일 날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짜고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또 이거는 군 통수권자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돼. 군 통수권자. 그런데 내가 문제가 왜 있냐면 공무원들도 다 어떻게 좀 완전히 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도대체 공무원들이랑 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적폐청산에 의미 없다고 봐요. 군 통수권자가 군을 통수를 치고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군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재인 나라가 좀 미래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도 네, 우리 학생 앞에 네,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첩 같은 경우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간첩을 색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기무사 이런 곳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적화 세력이 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기관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현주 국회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기관을 믿어야 하나? 사실 저는 사실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나 그리고 사실 수뇌부로 갈수록 믿을 수가 없다. 수뇌부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갈라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자기가 원래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내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게 아니라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잘 보이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권이 말이죠 강하면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명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명을 다해 이번에 이런 경우에 누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랬어 라고 폭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폭로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기밀 누설죄야. 공무상 기밀 누설죄야 라고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덤비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양심 선언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폭로를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면서 나를 잘랐어. 나를 자르고 연금도 다 끊기고 당장 굶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나를 수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사실상 야당이 그것을 보호할 만한 힘이 없다라면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제가 없죠. 지금 제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나오는 내부 고발자는 고사하고 자신들 내부에서 나오는 투사들,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말을 실수를 하거나 뭔가 조금 과한 표현을 썼을 때 오히려 이쪽에서 뒤에서 그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또 사과를 하고 저쪽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기관, 진짜 이 야당도 지금 못 믿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떤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이현주 의원실만 믿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도 지난번에 신재민 사무관이 또 이제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이 이제 조금 잘 거쳐가지고 조금 세수가 상황이 좋았으면 원래 이제 세수법에 따라가지고 가장 먼저 국채부터 갚는 것이 먼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폭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청와대가 기밀 누설이다라고 해가지고 협박을 했었는데 엊그젠가 이제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거는 법원으로 가는 얘기도 아니고 기소할 건덕지가 안 된다라는 건데 청와대가 이제 윽박 지르듯이 너 이제 기밀 누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야당은 뭘 해야 되나. 신재민처럼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윤 작가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게 정말로 기밀 누설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따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은 거기 딱 듣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윤서희 작가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사실은 저는 지금 무소속이니까 저는 무소속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네, 그 보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오해도 좀 있었고요. 이 명단을 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5.18 자체를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당의 의견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의견이 우리 당의 의견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거를 이제 징계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처벌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18 특별법에 보면 평가를 다르게 하면 너를 처벌하겠어. 형사처벌하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유를 추구하는 정당이 그렇게까지 가는 게 맞냐? 저는 그 파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세계 어떤 나라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는 찾기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니까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로 처리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표 자체가 자유인데 글자 그대로 그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자유와 정반대로 가는 행보를 자꾸 보이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적인 어떤 색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은 좀 지당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속 터지는 게 이게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민주화 운동이라면 당연히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거대적 권력과 싸우는 운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도 많고 너네 이분들의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먼저 사과하고 징계를 스스로 내리고 있으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또 거기서 뭐가 이렇게 다 있나 왜 그러나 무슨 약점이 잡혔나 저는 항상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네. 자기들도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말을 한번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질문 한번 있으신 분은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었나 봅니다. 아무 말이나. 네. 의견을 이제 우리 조금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네네. 줄도 한 분만 말씀하셨죠? 네네. 네, 좀 다른 분도 이렇게 네. 숫자를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노리는 거니까 쟤네들이 짜고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느끼게 되면 민주당도 변하게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전자개표기를 네, 아까부터 계속 시정일관 전장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어쨌든 저는 아까 지금 윤서인 작가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5.18 말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유주의 운동 아닙니까? 그게 만약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어떤 운동이나 사건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얘기 했다고 해서 처벌해버린다? 야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옛날에 다시 뿅 하고 우리 유생 작가님 잘하듯이 이제 뿅 하고 돌아가가지고 1980년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권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전두환 정권인가요? 뭐 그 당시 이제 구사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야 너는 뭐 그 정권을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널 잡아갈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 아닌가요? 그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러니까 거죠. 완전히 본인들의 그런 집권 과정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거나 하는 걸 탄압했다면 그게 지금 탄압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본인들도 지금 대통령이고 거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모순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제발 좀 공격을 좀 하고 국민들한테 그걸로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좌파들의 이런 모순성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국정원 교과서 그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시장 자본주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가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해석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그래서 뭐 내로남불 얘기하면은 뭐 김재동 씨 얘기도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입이 아플 정도인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 김재동 씨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맨날 주장했던 것이 누구든지 간에 노동의 질이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가치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식의 막시즘적인 논리인데 그 논리를 자기가 그렇게 맨날 설파하고 다녔으면서 자기는 1시간 동안 강연해가지고 시간 강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밝혀보니까 2016년도부터 8년도까지 한 12번 가까이 해가지고 2억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강연료를 갖다가. 이상한 게 과거 그 시절에는 우익 정권 시절에는 본인이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강연을 하고 돈을 쓸어 담았고 지금은 또 자기가 이제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메인스트림으로 가서 또 중앙방송국부터 다 진출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요 도대체. 아마 밝혀진 게 2억 넘었을걸요. 이게 왜냐면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1억 뭐 넘었다 하더니 좀 있어 2억 넘었다 이러고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공개된 것만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성재준 씨도 말씀하셨지만 미선자 저는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선자. 그러니까 그게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데 기본적인 막시즘이 망했던 이유도 당연히 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김어준 씨도 이제 뭐 발등에 불 찍혔는지 불 찍는 게 아니죠. 뭐 도끼 찍혔는지 자기도 지금 나와가지고 뭐 김재동 씨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탁현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이현주 그 의원님께서 그 자료 정보 그 요청했지만 네, 네.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거부하는 사람치고 그 요청서를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새로운 형태의 블랙리스트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가 블랙리스트라는 건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서가지고 뭐 김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쪽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법륜스 그분도 나와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옹호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종교인이 맞는지. 네, 법륜스 그분은 저 김재동 그 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비판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분 나빠서 그렇대요.
법륜 스님도 강연에 나와가지고 김재동 씨가 무슨 정치 관련된 얘기하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전 기분 나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김재동 씨가 만약에 자기 개인 토크 콘서트에서 뭐 10만 원을 주고 하겠다 한다면은 그게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내고 가서 하겠다면 누가 말립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주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맨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서 그런 위선성을 우리가 지적하는 건데 되게 웃긴 게 네. 시장 자본주의자들로 다 변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막 뭐 네. 급이 있다, 뭐 격차가 있다, 뭐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어떻게 시장 자본주의 얘기하니까 진짜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장 자본주의에서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이 독재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되냐, 권력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가격이 결정돼요. 권력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권력에 줄을 서야 뭔가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도 타내고, 권력에 줄을 서서 후광을 업어야 강연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받는 돈은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권력이 비대해지고 권력이 막강해지고 거의 사실 파쇼화로 가고 있는 중에서 후광을 얻고 평가받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격이 김재동 개인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에 대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무슨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제가 뭐 그렇게 강연해서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저는 30만 원짜리 대학 강연만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너무 막 박탈감에 그냥 잠을 못 자겠어요. 아니 우리 강사 시간 강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이 얘네들이 지금 엉터리 시간 강사법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잘리게 생겼잖아요. 어? 근데 지금 시간 강사들 보호한다고 시간 강사법 만들어서 시간 강사 다 자르지.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한다고 그러면서 소주성 해가지고 양극화 더 심화시키지. 그리고 뭐 무슨 저 강사뿐만이 아니라 교수들 뭐 저 김영란 뽑혀가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들 이병태 교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외국 나가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도 여기 한국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들은 후광을 얻고 몇천만 원을 받아? 이게 뭔가? 그 뭡니까? 무슨 신분 사회인가 봐. 한국은 친문하고 반문 사이에 신분이 있어요. 봉건제 국가가 됐어요. 네?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제 명목상으로는 받았지만 전화오지 않아서 아유 이렇게 좀 현금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을 충분히 이거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까야 돼. 제가 볼 때 공공기관도 다 까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러가지고 강연료 막 많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강연료 많이 주고 더 융숭하게 대접한 다음에 그럼 뭐야? 나중에 이제 야 거기 무슨 공사에 그 본부장 말이야. 훌륭하던데. 사람 괜찮더라. 뭐 청와대 뭐 비서관 이런 데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야 이제 다음에 꼭 승진 좀 해야 되겠던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까고 문제가 아주 너무 심하게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관계를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러서 아니 구청장이 불러서 그 구청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청장이 그 다음에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진짜. 우리 저기 년도에 그 JTBC 썰전인가 하는 프로 있었죠. 거기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전원책 변호사랑 대담을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병태 교수님도 이렇게 외국 가면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그런 그 강연료를 적용하는 거는 좀 뭐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가.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1,000만 원의 강연료는 뇌물이다. 그거는 뇌물 수수의 또 다른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런
합법적 뇌물 수수의 수단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유시민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근데 지금 일체 그분이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으시고, 예, 반응이 없으시고 유시민 대답하라 이래야 되겠네, 그죠? 유시민 대답하라. 일체 뭐 말씀이 없으시고 뭐 반응을 안 하시니까 충분히 이제 그 반대편에서 일어났었으면 또 그 한 말씀 이렇게 하실 상황인데 분명히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합법적 뇌물수수의 수단이다. 시간당 1,000만 원의 강연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현민이 뭐 자기 무슨 회사에서 뭐 무슨 민간 기업에서 1,000몇백만 원 받았으니까 자기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기서 깐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 자기 해명이랍시고 올린 거를 보니까 학교는 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뭐 어떻게 이제 뭐 학교나 관공서나 기업에 따라 가지고 다른 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항상 균등하게 자기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게 그럼 기업에서는 돈을 왜 더 받냐 이거예요. 그죠? 1,5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나요? 네, 자기 그 가치가 만약에 그렇게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학교에서는 뭐 돈을 적게 받고 뭐 관공서에 돈을 적게 받고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인 내역을 또 공개를 또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항상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보면 한 8개월 전에 국회의장과 목소의 방치 드립을 쳤던 게 8개월 전입니다. 그때도 이미 본인은 어마어마한 강연료를 몇 년째 받아왔고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은 채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8개월 전에 그거를 비판한 그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터진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을 쌓고 그런 말을 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막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우리 야당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네. 싸워주세요. 고발도 해야 되고요. 저는 저 447 고발에서 이렇게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을 도대체 뭐가 오갔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일단 한 500만 원 이상 되면 다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되면 다 문제 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 세금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더 문제지. 사실은 지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뇌물을 주고 지가 잘 나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무슨 이게 로비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연예인인지 정치인인지 로비스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무슨 소위 말하는 좌파의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로비스트 뭐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발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연예인들은요, 제발 연애 좀 이렇게 연애 활동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좌파 얘기하면 개념 연예인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수익성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어떤 가치나 뭐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좌파적인 얘기를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또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모여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파적인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인데 우파끼리도 맨날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우파 내에서도 네 얘기가 맞냐 내 얘기가 맞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까 전에 이제 윤 작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파 시민들부터 그리고 또 이제 우파 정권부터 그리고 또 우파 당부터 화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제 내일 떠납니다. 다시 또 한 달 동안 일본에 가 있게 됐는데 근데 2주 동안 정말 주위에 이제 좀 오른쪽 이야기나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나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같이 또 콜라보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제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같이 뭉칩시다. 반문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김문수 TV, 호카콜라 뭐 제가 안 나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갑자기 막 나오냐고 하시는데 제 좀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저 신의 한 수도 가서 우리 신혜진 형님과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응원하고 뭉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프리덤 파이터스 어셈블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프리덤 파이터스 이렇게 어셈블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프리덤 파이터스 같이 모이자. 그리고 약간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었죠. 건강한 비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인신공격성의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좀 상처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가 사실은 또 뭉치자 하면 또 무슨 또 독재를 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독재 안 좋아해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연대를 하자는 거죠. 연대라는 건 뭐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하는데 이렇게 같이 수평적으로 연대하자는 거예요. 절대 말이죠. 내가 뭐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 주자야. 그러니까 내 밑으로 전부 다 모여. 내가 공천 다 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 되려면요. 그 정도 되려면 진짜로 엄청난 과거에 삼김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 그럼 현실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해? 같이 서로 상대방을 다 인정하고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을 다 인정하고 스크럼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스크럼을 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내가 대장할 거야. 근데 대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 보면 도토리 기적이야. 대장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왜 네가 대장할라 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도토리 기적이면 야 나도 도토리야. 너도 도토리지. 그러니까 우리 스크럼 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리덤 파이터스 도토리들이 네 함께 스크럼을 짜고 어셈블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첫 또 방송이라서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관객이 막상 눈앞에 있으니까 약간 어른어른하기도 한데 오늘 또 이 좌파의 위선적인 얘기 좀 했는데 앞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송재준 씨도 한 말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수의 정신 자체가 차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게 보수의 정신이니까요. 차이가 당연히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에서 다 화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문합시다. 네. 네, 이번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